이번 시간에 관계론의 7대 기본 원칙부터 들어갑니다. 관계론의 7대 기본 원칙과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해결을 했고, 관계의 7대 기본 원칙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S택이 이야기한 7대 원칙의 암기법은 이 앞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자의 비밀 개수통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암기법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민원인과 가장 기본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 전공에서는 이 7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앞에 면접관 중에 대학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원칙 중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후속 질문으로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개별화, 별표 하나, 의도적 감정 표현, 별표 하나, 통제된 정서적 관여, 별표 하나, 수용, 별표 하나, 비심판적 태도는 넘어가시고, 자기결정의 원칙, 별표 하나, 비밀보장의 원칙, 별표 하나입니다. 지금 비심판적 태도만 빼고 모두 별표 하나씩이죠. 다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거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별화입니다. 개별화는 별표 하나 더 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수용이 보이시나요? 수용도 별표 하나 더 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별도로, 즉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별화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한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지문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시험 문제, 필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꼭 아셔야 되는 거니까. 독특한의 동그라미,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나은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을 도와줌에 있어서 상이안의 동그라미, 상이안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1번 별표, 1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클라이언트마다 다 독특하다, 그러니 특수성이 있다, 다양성이 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줄 긋고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맞춤 서비스 제공,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개별화는 인간은 개인이며 불특정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로 개별적 차이 가로 닫고, 이게 뭐겠어요? 독특성이죠.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처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세밀하게 배려하고, 면접에서의 비밀 보장을 해주고,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고, 면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독려하고, 융통성 있는 원조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개별화를 위한 방법입니다. 융통성 있는 원조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 말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원조 과정을 고정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게, 융통성을 동의로 유연성 있게 하잖아요. 유연하게 원조 과정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과제를 했는데 그 과제가 잘 먹히지 않으면 다른 과제로 변경해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통성, 유연성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 1번 별표. 의도적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한다 했습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 밑에다 쓰세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시험에 그렇게 등장한 적 있어요. 틀립니다. 자,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를 스트레스나 긴장에서 완화시켜준다. 긴장 완화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걸 두 자로 환기라고 합니다. 환기를 쓰는 센스, 긴장에서 완화시켜주며 이에 따라 자기 문제를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2번은 뭐 참고하셔도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및 그의 문제인식을 보다 잘 이해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나 사정이나 개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사회복지사가 진지하게 경청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험 지문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클라이언트가 의도적 감정 표현할 때 사회복지사의 바람직한 태도는 당연히 경청입니다. 자, 경청하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 지지가 되며 치료적 가치가 크겠죠. 네 번째, 때로는 외적인 상황보다도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이 진정한 문제 자체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이 그 문제 자체라고 한다면 의도적 감정 표현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문제 해결의 기능, 다른 말로 치료의 기능, 변화의 기능,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질문에 의도적이라는 말을 물었어요. 여러분, 의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purposeful 이런 또는 purposive라고 해서 목적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목적을 가진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환기다, 클라이언트의 정화다, 클라이언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다. 이런 목적이 있는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공감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민감성, 그 다음 이해, 그 다음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보면 나와요. 클라이언트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감정이 나오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공감 반응, 리액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관여를 할 때 앞에 뭐가 붙었죠? 통제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통제되는 controlled. 더 쉽게 말하면 조절하라 이거예요. 조절하라. 그러니까 1급 시험의 사례 문제에서 클라이언트가 화가 나서 같이 화를 냈다든지 클라이언트가 슬퍼서 우니까 사회복지사가 함께 펑펑 울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통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조절하라는 거예요. 자, 정서적 관여는 통제되는 것으로 사례의 총체적 목적에 따라서 면접에서의 클라이언트 변화 욕구에 따라서 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는 겁니다. 민감성의 동그라미 1, 이해의 동그라미 2, 반응의 동그라미 3. 이게 어찌 보면 순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생각 또는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걸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인지하고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가지는 의미를 잘 포착하는 것을 이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조라는 목적에 의해서 부단히 통제되고 다른 말 조절되고 조정돼야 되며 클라이언트에 따라 개별화되고 클라이언트의 감정 변화에 호응 동그라미 이게 바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수용 들어갑니다. 자, 수용 바로 밑에다 써주세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또 real이라고 하는 참된 것.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2번에 나오네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1번이었습니다. 1번 별표. 자, 1번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맨 끝에를 보세요. 맨 끝을 보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하나의 행동상의 원칙이다. 오른쪽에 쓰세요.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수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에까지 다 봅니다.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그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그의 건설적 또는 파괴적 태도나 행동을 포함하여 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원칙이다.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포지티브한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것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 한다.
자, 비심판적 태도 들어갑니다.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에게 문제의 원인, 책임 이것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번인 개념인데요. 개별 사회 사업 기능 2. 문제 또는 욕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만 동그라미. 클라이언트가 유죄라는 건 뭘까요? 클라이언트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죄,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죄인가 무죄인가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등을 말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랬으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는 자 따라해봐요. 평가는 한다. 시작. 평가는 한다. 사정이라고 하는 어세스먼트를 말합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평가하고 클라이언트를 평가하는 건 해요. 그게 바로 심판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태도, 기준, 행동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 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 가로 닫고 오른쪽에 쓰세요. 심판, 땡땡,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면 틀려요. X입니다. 심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밑에 각주가 BS택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계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했다.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인터액션, 그래서 역동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기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결정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윤리상대주의 적용. 비밀보장 원칙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윤리상대주의 적용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왼쪽에다가 윤리절대주의 하면 틀린 겁니다. 두 개 다 이거 쓰시면 돼요. 윤리절대주의 X라고 쓰면 돼요. 윤리상대주의란 것은 뭐냐? 윤리적인 의무다. 이 두 가지는. 그러나 제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비밀 보장을 해야 되고 자기결정권 존중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한계가 나와요. 그 한계가 출제 포인트예요. 한계 별표 하나씩 치면 돼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자기 수용은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적 자원, 잠재되어 있는 장점이나 능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아무튼 자원은 내적 자원이 있고 외적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그러한 것들을 잘 탐색해서 찾아주면 클라이언트에게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결정권이죠.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내의 적절하고 활용 가능한 외적 자원으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의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 동그라미, 자기결정권 안에 참여란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 과정을 통해 잠재력 개발과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부정적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책임을 지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자는 클라이언트거든요. 클라이언트에게는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 하도록 허용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부차적인 부가적인 역할만 해 라고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그걸 도외시해요. 도외시하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정서적 생활에 사소한 조사까지 강조해요. 이러한 것들은 너무 사회복지사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세 번째, 조종하는 것도 문제고 설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강제적인 설득이면 더 안 좋죠. 최근에 질문에 설득하면 틀립니까? 네, 설득하면 안 됩니다. 설득보다는 조언이 좋아요. 조언하는 사회복지사. 이 조언하는 역할은
이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에 나왔어요. 설득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의중대로 가는 것이니까 설득이라는 것이나 조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정도 직접적인 조정이나 간접적인 조정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되고, 그러나 조언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계에 들어갑니다. 한계. 1번 별표.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자기 결정은 블라블라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상관없이 블라블라 X입니다. 왜 X죠? 클라이언트 능력에 따라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대목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클라이언트 능력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나와요. 기출문제 보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신체적, 정신적 능력 제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능력에 제한이 있다. 정신적 능력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사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운 분이 바로 장애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체장애인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신체장애인 분이 클라이언트인데 본인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위험도가 너무 높아요. 고위험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걸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률 위배입니다. 쉽게 말하죠. 비윤리적인 행동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게 반윤리적인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세 번째, 사회기관의 기능 제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관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그 클라이언트를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관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결정한 게 우리 기관의 기능에 맞지 않고 우리 기관의 범위랄까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러면 우리 기관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락했을 때,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의 범위를 벗어난 제한된 것이라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 위배는 아시겠죠? 위법입니다. 위법적인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시키면 안 되죠. 범죄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주 교과서적인 자기결정권의 제한 사유입니다. 꼭 알아놓으십시오. 자, 이제 비밀보장 들어갑니다. 비밀보장도 마찬가지. 비밀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전문 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의 보호인데요. 비밀정보의 보호인데요. 이걸 사생활 보호라고도 하죠.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며 끊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 아래 바로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부적 갈등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자살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면담을 하는데 너무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자살 보고를 해요. 자살 시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비밀 보장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뒤가 똑같죠. 권리와의 충돌, 권리와의 충돌, 권리와의 충돌, 권리와의 충돌이에요. 자, 네 가지를 묶어요. 타인, 사회복지사, 기관, 사회, 네 가지입니다. 자, 타인에게 위협적이다, 사회복지사에게 위협적이다, 기관에 위협적이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협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밀보장을 해서는 안 되죠. 권리와의 충돌을 저는 위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타인의 권리의 충돌은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역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더 빨라요. 자, 이런 문제도 나왔다. 밑에 기출 적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거기 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클라이언트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인데요.
원래는 아니 본래는 제가 숨겨놓은 재산이 조금 있어요. 이거를 전담 공무원에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거는 비밀보장 제한 사유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들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초수급자였는데요. 그거 이웃 사람들이 알면 제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비밀보장해야죠. 당연히 비밀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다 하실 수 있죠. 자, 기출적용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거 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4번의 자기결정 있죠. 이게 이제 능력에 상관없이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